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들이 가을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며 떨어진 은행잎들을 공중으로 날려 올렸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부드럽게 정차하며 그 안에서 세련된 여성이 내렸다. 이수진 32세. 그녀의 첫 인상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인상적이었다. 키 175cm의 늘씬한 체형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따뜻함이 공존하는 큰 눈.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미국에서 자란 그녀는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오테크노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서 한국 시장 진출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서울에 온 상태였다. 오늘의 메디코리아와의 파트너십 미팅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도 회사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수진 이사님, 회의실은 15층입니다. 오늘 미팅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 아시아 진출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 최민우가 서류 가방과 노트북 케이스를 정중하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는 이수진이 한국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그녀의 업무 스타일을 완벽하게 파악한 유능한 비서였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인 그도 수진의 놀라운 업무 능력과 리더십에 감탄하고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빌딩 입구를 향해 걸었다. 그녀의 하이힐이 보도블록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 그녀의 발걸음이 갑작스럽게 멈췄다. 건물 모퉁이 그늘진 곳, 겨울 햇살이 닿지 않는 차가운 공간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해진 재킷과 때 묻은 청바지,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려 있는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은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 수진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나오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최민우가 수진의 시선을 따라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 헉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사님, 저분이. 이사님과. 그 남성도 마침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박지훈 32세. 한때는 촉망받는 IT 벤처 기업가였지만 지금은 거리에서 3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그였다. 친구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 자동차 엔진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도심의 웅성거림, 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같은 눈의 모양, 같은 눈썹 라인, 같은 코의 형태, 같은 입술 모양, 같은 턱선. 심지어 머리카락의 질감과 색깔까지 동일했다. 마치 같은 사람의 남성 버전과 여성 버전을 보는 것 같았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수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고 지훈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키 역시 수진과 거의 동일한 175cm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의 눈에는 3년간의 거리 생활로 인한 피로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의 놀라움과 혼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당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평소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녀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다. 거친 거리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교양 있는 사람의 품격이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저와 닮으셨나요? 수진이 그의 말을 마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면서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최민우는 뒤에서 이 기이하고 감동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사님과 이 노숙자가 정말 쌍둥이처럼, 아니 쌍둥이보다도 더 닮아 있었다. 죄송하지만 수진이 평소의 정중한 어조를 되찾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 정말 궁금해서요. 지우는 잠시 주저했다. 3년간의 거리 생활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특히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 여성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닮은 그 얼굴이 너무나 친숙하고 그리웠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메디코리아와의 중요한 미팅은 급히 연기되었다. 수진은 최민우에게 모든 일정을 미루라고 지시하고 지훈을 데리고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최민우는 뒤따르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미팅을 이런 이유로 연기하는 이사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밥집은 고층 빌딩들 사이에 끼어 있는 오래된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는 뜨끈한 김과 함께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진과 지훈이 마주 앉자 주인 아줌마가 친근하게 다가왔다. 수진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지훈의 초라한 모습이 대조적이었지만 아줌마는 별다른 내색 없이 주문을 받았다. 이런 동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순댓국이 김을 피우며 식탁에 올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계속해서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감정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지우는 수진의 세련되고 성공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과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한때 자신도 정장을 입고 이런 식당이 아닌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미팅을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수진, 박지훈. 그리고 놀랍게도 둘 다 1992년 8월 15일 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진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둘 다 입양하였고 햇살 보육원에서 3살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낡은 지갑에서 30년 가까이 간직해온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2 남자아이와 1 여자아이. 3 아이 모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 이거.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에서 지금의 자신과 지훈의 모습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가운데 아이가 저인 것 같아요. 이 머리 모양이
어릴 때 제가 했던 머리 모양과 똑같아요. 그럼 이 세 번째 아이는? 지훈이 사진 속 또 다른 아이를 가리켰다. 우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지훈이 자신의 왼쪽 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작은 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거예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저를 구별할 때 쓰던 표시였어요. 수진도 자신의 같은 자리를 만져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작고 동그란 점이 만져졌다. 저도 있어요. 정확히 같은 자리에. 그럼 정말. 지훈이 중얼거렸다. 쌍둥이. 아니, 새 쌍둥이인 거네요. 수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32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니. 그것도 2명이나. 미국에서 자라면서 늘 느꼈던 그 공허함, 무언가 빠진 듯한 그 느낌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 DNA 검사를 제안했고 둘 다 동의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틀 후 강남의 한 대형 의료기관.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한 이곳은 평소 재벌가나 유명인들이 이용하는 고급 병원이었다. 수진과 지우는 VIP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다. 평소 어떤 중요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앞에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지우는 이런 고급 병원에 처음 와본 듯 어색해하면서도 동시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서는 30년 경력의 의사조차 놀랄 만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일란성 3태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2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이 정말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현실이 동시에 밀려왔다. 기쁨과 슬픔, 감격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다. 지훈이 쓰러지는 수진을 재빠르게 부축했다. 3년간의 거리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사신경은 여전히 빨랐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수진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거칠어진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다. 오빠, 동생. 지훈의 눈에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고였다. 거리에서의 3년간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수진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날 밤 서울역. 이곳은 지훈이 지난 3년간 잠을 자던 곳이었다. 역사 내부의 대합실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비교적 덜 닿는 곳에 그만의 작은 공간이 있었다. 낡은 신문지와 골판지로 만든 임시 침구, 그리고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수지는 오빠가 3년간 이런 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 매서운 겨울바람,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우는 IT 벤처 사업을 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집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그는 자존심과 절망 때문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했다. 수지는 오빠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하자고 말했다. 두 남매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32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했다. 주위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수지는 지훈을 강남의 5성급 호텔로 데려가 말끔히 씻기고 새 옷을 입혔다. 명품 브랜드의 정장을 입은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울 속에 그는 다시 한때의 성공한 CEO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수지는 즉시 한국 최고의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은 보육원 기록과 입양기관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기록들은 대부분 종이 문서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체계적이고 끈질긴 수색이 계속되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고 현재 32세로 홍대 근처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홍대 근처의 한 세련된 카페. 젊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다. 벽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진이 한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김하은 씨인지 물었다. 그 여성은 노트북 앞에 앉아 열심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은이 고개를 들어 수진과 지훈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도자기 잔이 산산조각 나며 내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김하은 32세. 서울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작지만 창의적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수진, 지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마치 같은 사람이 3번 복사된 것 같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형, 똑같은 표정. 심지어 놀랐을 때의 반응까지 똑같았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순간이었다. 하은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30년간 찾던 가족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볼 정도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전 세계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은도 입양하였다.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나와 지금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했다. 세 남매는 수진의 양부모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세 사람은 서로의 지난 32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과 하은에게는 미국이 처음이었고 수진에게는 형제와 함께 가는 첫 번째 고향 방문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양부모. 이태우와 이미경 부부의 집은 야자수가 늘어선 아름다운 곳이었다. 잘 관리된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2층 집은 미국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실의 벽에는 수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졸업식, 생일 파티, 가족 여행 등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수진이 지훈, 하은과 함께 넓은 거실에 앉으며 양부모에게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이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물었을 때 이미경이 갑작스럽게 격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며 눈물을 글썽이며 화를 냈다. 30년간 키운 딸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친오빠, 친동생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두려웠다고 했다. 자신들이 부족했느냐며 자신들의 사랑이 가짜냐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지훈과 하은이 조심스럽게 수진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경은 30년간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냐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이태우가 아내를 말리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결국 이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경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태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SUJIN-1995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태우는 아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이라며 평생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상자를 열며 30년간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1995년 한국에 갔을 때 세 남매가 함께 있었고 정말 똑같이 생긴 새 아이를 봤을 때 자신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하지만 보육원장의 조언에 따라 새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양육 부담 면에서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당시 신혼부부였고 경제적 여유도 많지 않았으며 1990년대 미국에서 아시아계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수진이 밤에 잠꼬대로 지우나 하은아하고 중얼거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상상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에 평생 후회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보육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친부모에 대한 정보도 조금 있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난 후 이미경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지난 며칠간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진 혼자 소파에 앉아 친부모 자료를 조용히 읽고 있었다. 이미경은 수진 옆에 앉으며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다. 30년간 수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가족이 나타나니 무서웠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양어머니에게 자신에게는 이미경이 진짜 엄마라고 친엄마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오히려 지훈 오빠와 하은이를 만나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양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더 깨달았다고 했다. 이미경은 지훈과 하은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겠다고, 특히 지훈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날 밤 이미경이 지훈과 하은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신이 너무 놀라서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 자신들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될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과 하은은 충분히 그러실 만했다며 이해한다고 답했고 수진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양부모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친부모 찾기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의 기록들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많은 부분이 불완전했다. 하지만 세 남매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간의 끈질긴 수색 끝에 친아버지 박동철의 행적을 강화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세 남매는 강화도의 작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오래된 건물의 장례식장 빈소에는 박동철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세 남매는 그 얼굴에서 자신들의 모습, 특히 눈매와 코의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영정 앞에서 조용히 절을 하고 있을 때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빈소에 들어왔다. 그녀는 세 남매를 보자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박순희.
세 남매의 친어머니였다. 30년간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순이는 새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동철이를 닮았다며, 특히 그 눈이 똑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갑자기 장례식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빈소 안으로 들어서며 박순이를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발표했다. 수진이 소리쳤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순이는 수갑을 차면서도 새 남매를 바라보며 30년간 찾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하며 절망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새 남매는 즉시 한국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박순이는 30년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세 남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강화도 마을로 향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30년간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대문부터 이미 낡고 해진 모습이었고 집 안에는 30년간의 폭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에는 주먹으로 친 듯한 구멍들이 여러 개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과 가구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세 남매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30년간 지켜본 일이지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마을의 정서 때문이었다. 수진이 자신들이 박순이의 자식들이라고 간절하게 말하자 한 할머니가 놀라며 문을 다시 열었다. 순이 언니가 그 못된 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한 명의 증언이 나오자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박동철이 술만 먹으면 순이를 때렸다는 것, 이웃들이 말렸다가 위협을 받았다는 것, 순이가 상처투성이인 걸 자주 봤다는 것,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는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것 등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간 이웃에 살았던 70대 할아버지의 증언이었다. 아이들까지 때리기 시작해서 결국 보육원에 보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옆집에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그날 밤 창문으로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다. 동철이가 순이의 목을 조르고 있어서 순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보였는데 순이가 있는 힘을 다해 동철이를 밀쳤고 술에 취한 동철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문지방에 박았다는 것이었다. 완전한 정당방위 상황이었다. 다음 날 세 남매는 12명의 증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이 거의 모두 나서서 박순이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서 앞에는 강화도 마을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30년간 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느냐며 못 도와준 게 미안해서 밤잠도 못 자겠다며 순이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라며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12명이 순서대로 상세하게 증언했고 모든 증언이 일치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부검 결과도 다시 검토되었다. 박동철의 사인은 후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고 박순이의 손과 팔에는 방어 흔적만 있을 뿐 공격적인 상처는 전혀 없었다. 목에는 목을 졸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물리적 증거가 모두 일치했고 검사는
정당방위에 의한 사고사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순이가 석방되는 날, 세 남매뿐만 아니라 강화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경찰서 앞에 나와서 기다렸다. 마치 마을 전체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 경찰서 문이 열리고 순이가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순이는 30년간 찾던 아이들과 30년간 자신을 지켜봐준 이웃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세 남매도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순이는 새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보육원에 보낸 것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엄마 잘못이 아니라며 이제 자신들이 엄마를 지켜드리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순이는 30년간의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실어증과 기억장애는 물론이고 때로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곤 했고 낮에도 갑작스럽게 공포에 떨며 숨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위해 서울의 최고급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세 명이 교대로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를 돌봤다. 수지는 미국 본사에 장기 한국 주재를 공식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아시아 지역 총괄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 순이는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세 남매는 매일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달 후 어느 봄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다. 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수진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지훈, 하은의 이름도 차례로 불렀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정신이 돌아와 있었다. 순이는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을 잊겠느냐며 30년간 매일 밤 꿈에서 그리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순이의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의사들도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고 했다. 세 남매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이 30년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2달 후 순이는 완전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순이가 회복되고 있을 무렵 미국의 양부모 이태우, 이미경 부부가 한국으로 날아왔다. 그들은 수진의 친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순이와 이미경은 처음에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다. 순이는 자신의 딸을 30년간 키워준 사람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고, 이미경은 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걱정이 되었다. 순이가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어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미경은 오히려 자신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며 수진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고, 그 아이가 자신들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30년간 같은 아이를 사랑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두 여성이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유대감을 나누게 된 것이었다. 정말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했다. 두 엄마, 한 아빠, 그리고 세 남매.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대가족이었다. 이미경과 순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가까워졌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자매 같은 관계가 되었다.
이미경은 30년간 수진을 키우면서 늘 친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고 말했고, 순이도 마찬가지로 내 딸이 잘 자라고 있을까 매일 밤 기도했다고 했다. 이태우도 순이를 친어머니처럼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편히 지내시라고 말했다. 수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테크노 아시아 지부장으로서 서울의 새로운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는 그녀의 경력에도 큰 도약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지우는 수진의 지원과 조언을 받아 새로운 IT 회사를 설립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가족 찾기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요 사업 아이템이었다. 지우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수진과 하은이 도움을 약속했다. 하은은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오빠와 언니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가장 놀라운 일은 지훈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이었다. 순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송유리와 진정한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수진과 하은은 유리를 진심으로 반겼고, 순이도 며느리가 된 유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세 남매는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주택단지에 세 채의 타운하우스를 나란히 구입했다.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수진, 지훈 부부, 하은이 각각 한 채씩 살면서도 매일 저녁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순이는 새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다. 미국의 양부모도 1년에 두세 번씩 한국을 방문해 대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지우는 32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고, 수진과 하은도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고 화답했다. 순이의 60번째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미국에서 온 양부모, 세 남매, 지훈의 아내 유리,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정말로 풍성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수진이 감동적인 생일 축사를 했고, 하은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말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고,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태우가 샴페인 잔을 들며 진정한 가족에게 건배를 제안했고, 이미경도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모든 이들에게 건배를 외쳤다. 2년 후 지훈과 유리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지호였다. 그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의 탄생은 온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유리는 삼촌, 이모가 둘씩이나 있는 아기라며 행복하게 웃었고, 수진과 하은은 조카를 돌보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할머니 순이는 손자를 보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주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며 감격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 남매는 서로 간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일란성 삼태아 특유의 신비로운 유대감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국제회의를 진행하던 수진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훈이 방금 교통사고 날 뻔했다고 답했다. 이런 일은 하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세 남매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위험이나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하은은 정말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며 신기해했고, 지우는 일란성 삼태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웃었다. 수지는 32년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런 연결감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며 감탄했다. 어느 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성장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보육원에 보낼 때 정말 어떤 심정이었는지 물었다. 순이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들까지 때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특히 아이들이 조금만 울거나 말을 안 들으면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자신이 막으면 더 심하게 맞았고 차라리 보육원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세 남매는 어머니 잘못이 절대 아니라며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만약 운명적으로 만날 가족이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도 결국 만났을 거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하은의 말에 순이가 새 아이를 차례로 끌어안으며 원망하지 않아줘서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모두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자신들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는 것이었다. 수지는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원 아이들의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그리고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IT 회사는 가족 찾기 플랫폼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에 흩어진 입양 가정과 친부모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미 수백 가족이 이 플랫폼을 통해 재회했다. 하은의 디자인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보육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디자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보육원 아이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30년간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세 남매의 특별한 운명적 재회는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재회의 약속이 있으며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